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2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4살 싱글맘이에요. 아직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젠 지난 과거로부터 조금은 홀가분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의사와 환자로 만났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충치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회사를 조퇴하고 치과에 갔던 날이었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하는 동안 들리는 의료 장비들 소리에 저는 잔뜩 겁을 먹고 얼어 있었죠. 어린아이도 아닌데 잔뜩 긴장한 얼굴로 치료의자에 앉았고 제 치료를 맡았던 남편은 저와 다르게 아주 여유로운 미소로 인사하며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충치가 있는 자리를 대충 가리키며 설명을 했고 남편은 많이 아팠을 텐데 왜 이제 왔냐며 혹시 겁이 많냐고 말을 걸어주었죠. 저는 네 하며 의자에 누웠는데 어쩐지 심장이 막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곧 시작된 통증에 괴로워하자 남편은 괜찮다며 자기가 이 병원에서 제일 안 아프게 치료하는 의사라고 저를 진정시켜 주었죠. 그 순간 어처구니 없게도 저는 이 사람 정말 다정하다. 이 사람이랑 사귀는 여자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인지 통증은 조금 잦아드는 듯 했고 그 아프다는 신경치료를 생각보다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전동의자가 올라가고 남편 얼굴을 마주한 저는 다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오늘 한 치료와 다음에 할 치료에 관해 설명을 해주었는데 제 귀엔 남편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다정하고 유능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렸지 뭐예요. 그날 이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좋아했던 적 없는 치과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옷이며 화장이며 온통 신경을 쓰고 드디어 치과에 도착해 치료실에서 누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예전의 그 모습처럼 밝게 웃으며 잘 지냈어요? 치료받은 데는 괜찮았어요? 라며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잘 치료해 주셔서 아프지도 않고 잘 지냈다고 대답했는데 제 얼굴 가까이 그 사람의 얼굴이 다가오니 그에게 풍기는 스킨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취한 듯 치료를 마쳤고 남편은 고생하셨어요. 관리 잘하시고 또 이상 있으면 내원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손에 낀 장갑을 벗는데 글쎄 그 사람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지 뭐예요. 저는 결혼했구나 하며 실망했고 대충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진료실을 나왔어요. 수납을 마치고 병원문을 나가려는데 저를 치료한 남편이 가운이 아닌 재킷을 입고 퇴근하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우린 얼떨결에 같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기다리게 됐죠. 데이트 가시나 봐요. 라며 남편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니요. 저는 조금 당황한 듯 대답했고 저의 이런 모습에 남편은 피식 웃었어요. 그 웃는 모습이 또 어찌나 마음을 흔드는지. 곧이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이대로 돌아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결혼 반지가 예쁘네요. 라고 말했고 남편은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제게 보이며 이거요? 이거 결혼 반지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그럼 커플링인가요? 라고 되물었죠. 남편은 웃으며 이거 이래봬도 피앙세 반지인데 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반지가 좀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민망하면서도 이 남자가 유부남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쁜 나머지 그런데 왜 피앙세 반지를 본인이 끼고 있어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이건 여기까지 말하는데 그때 얄궂게도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내려야 했죠. 남편은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듯
내리지 않을 기색이었어요. 이대로 헤어지면 끝일 텐데 용기 내서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할까?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데도 우물쭈물 망설였어요. 그러자 저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뭐예요. 저는 놀라서 지하로 가시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웃으며 반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시간 괜찮으면 근처에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하더군요. 마침 커피가 엄청 마시고 싶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센스 있는 모습에 더욱 끌려 남편을 따라 커피를 마시러 갔고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이 끼고 있던 피앙세 반지는 아직은 인자가 없는 반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주려고 사서 끼고 있었다나요. 결국 그 반지는 제 것이 되었고 저희는 1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약속했어요. 회사 동료와 친구들은 잘생긴 치과 의사와 결혼하는 저를 어찌나 부러워하는지 절대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저는 은근 이 상황이 싫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괜찮은 결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역시 잘 나가는 아들을 가진 어머니는 콧대가 높았어요. 저에게 의사 남편을 얻으려면 열쇠 몇 개는 가져와야 한다는 둥 입이 떡 벌어질 혼수 목록이 적힌 종이를 건네시더군요. 혼수 목록을 보니 온통 당신이 입고 쓰실 물건들이었죠. 저는 이 결혼을 꼭 하고 싶었기에 이런 건 저희 결혼과 상관없지 않냐고 따지지도 못했어요. 당시 저는 결혼 자금을 모으려고 적금을 붓고 있었지만 혼수 목록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는 수 없이 지방에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께 사정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께선 사위가 의사인데 뭘 못해주겠냐며 빚을 내서라도 혼수는 해줄 테니 아무런 걱정 말라시며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혼수 목록을 모두 채웠고 저희는 마침내 남편이 장만한 3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어요.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린 것도 죄송하고 아파트 역시 대출이 있어서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여느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선 신혼생활도 할 만큼 했으니 슬슬 아기를 가지라고 압박해오기 시작했죠. 저는 아직 대출금도 남았고 아이를 가지면 직장을 다닐 수 없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러게 네가 집이라도 떡하니 장만해왔으면 좋았지 않았냐? 다들 의사 사위 보면 병원이고 집이고 외제차까지 처가해서 다 해주는데 넌 뭘 해와서 시어머니 말도 우습게 하냐? 라며 윽박지르는데 전 너무 놀라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낮에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공부를 해야 한다며 퇴근이 늦어졌고 집에 와서도 공부를 한다며 서재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 때문에 혼자 밥을 먹거나 남편을 기다리다 먼저 잠드는 날이 많아졌고요. 어머니가 또 성화를 부리실까 불안한 마음에 빨리 아이라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 따라주지 않자 저는 점점 예민해져 갔죠. 그렇게 사이 좋던 저희 부부는 저희 예민한 탓에 싸울 일이 늘어갔어요. 당연히 사이가 나쁘니 아이를 갖긴 힘들었고 결국 또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제가 불임일까 걱정된다며 한의원에 가자시며 무작정 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보는 눈도 많고 해서 대충 사유를 만들어 회사에 반차를 냈고 어머니를 따라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희 며느리 어떤가요? 도통 아이 소식이 없어서 제가 요즘 잠도 못 자요.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의사 선생님께 얘기하시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건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차마 시어머니께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산다고 얘기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결국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약을 짓고 집에 돌아온 저는 카드 영수증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먹을 약이니 저보고 계산하라 하셨고 먹어봤자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약값을 카드로 긁었더니 영수증을 보니 또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결국 M1 카드 영수증만 푹푹 찢어버렸어요. 그날 저녁도 남편은 퇴근이 늦었고 집에 와서는 서재방에 틀어박혔어요. 저는 남편이 혼자 방에서 뭘 하는지 의심이 생겼어요. 혼자 야한 동영상이라도 보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무작정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열심히 대화 내용을 받아 적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조용히 하라는 듯 검지손가락을 들어 쉿 하는데 순간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남편의 통화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얘기 좀 하자고 했고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을 한꺼번에 토해내듯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나 다정했던 남편의 얼굴은 오간데 없이 짜증난다는 얼굴로 시간을 견디는 남편이 앉아있지 뭐예요. 급기야 저는 나 모르게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야? 난 오늘 당신 어머니가 무작정 회사에 찾아와서 반차까지 내고 한의원까지 끌려갔는데 당신은 정말 계속 이럴 거야? 한의원 약 같은 게 무슨 소용이야. 남편이 잠자리를 안 하는데 라고 말했고 남편은 질린 얼굴로 일어나선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기 싫은 거야. 애는 핑계고 요즘 못해서 안 달란 거야 뭐야 라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이 당신 어머니한테 아기 안 낳고 싶다고 말해. 괜히 나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라며 되받아 쳤어요.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서재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러다니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남들은 아직 신혼이라 깨복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처지가 불쌍해 그날 밤 내내 울다 잠이 들어야 했어요. 다음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보이지 않았고 저는 무시하자 생각하며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싱크대 아래에 있는 한약이 보여 남편 보란 듯이 몽땅 쓰레기통에 부어버리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3일간 외박이 계속됐고 슬슬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죠. 시댁에 갔을까 싶어 장롱을 살펴봤지만 옷가지와 짐은 그대로였고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가 잘못했으니 그만 화 풀고 집에 들어오라고요. 저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남편은 계속 소식이 없었죠. 다음날 남편이 근무하는 치과에 갔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이 병원을 그만뒀다지 뭐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잠적한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았죠. 참다 못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마침 전화를 잘했다며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셨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만난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글쎄 남편이 저 모르게 결혼 전부터 꾸준하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개원하고 싶은 욕심에 크게 투자를 했다가 잘 되지 않아 빚만 지게 생겼다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퇴직금도 다 털어넣었지만 되지 않아 갚아야 할 빚이 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제게 어머니께선 이제 내 아들 어쩔래? 라고 하시길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오히려 여태 모르고 당한 건 저예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탓을 하셨죠. 마누라를 잘못 만나 내 아들이 거지꼴이 된 게지. 네가 남편 빚 다 갚아. 잘 사는 처가를 만났으면 왜 아들이 개헌할 생각에 이런 일을 당했겠어. 다 보잘것없는 집안에 너랑 결혼해서 생긴 일이니 책임져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께 책임을 지든 이혼을 하든 남편을 만나야겠다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지금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도망다니고 있어서 자신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쓰고 있다는 대포폰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집에 돌아와 당장 남편이 쓰고 있다는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곧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만드냐고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제야 개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저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 그렇게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왜 그만뒀냐고 물으니 금방 벌면 갚을 생각에 사금융과 병원 직원들에게까지 손을 벌렸는데 매일같이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돈을 빌려준 직원들 보기가 힘들어서 퇴직금으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했다고 했어요. 집을 나간 이유도 곧 들이닥칠 사금융 사람을 피한 거라고 말하는데 그 집에 혼자 있을 내 생각은 했나 싶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살고 있던 남편 명의의 집을 내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그렇게 큰 돈을 구할 곳이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방방 뛰며 저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을 끌어다 쓰면 되지 왜 멀쩡한 집을 파냐고 화를 내셨죠. 어차피 대출이 많은 집이어서 팔아도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을 받아 해결할 생각이었는데 대놓고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해결하라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인데 저는 저에게 화를 내는 시어머니의 불쾌한 태도를 참으며 부족한 돈은 제 앞으로 빚을 내서 갚을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그저 당신 아들 명의의 집이 날아간다는 사실만 가슴 아플 뿐 제 말은 들리지 않는 것 같더군요. 다행히 집이 빨리 팔렸지만 집 대출금을 해결하자 돈이 부족해서 결국 제 앞으로 2억의 빚을 더 내어 남편의 빚을 해결해야 했어요. 그 뒤 월세도 당장은 부담스러웠기에 차마 하기 싫은 시댁과 합가를 하게 됐고요. 시댁으로 들어간 지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가정부처럼 부리기 시작하셨죠. 아침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 퇴근하고 돌아오면 설거지와 빨래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원래 당신이 하시던 살림살인데 한순간에 이럴 수 있나 싶어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분업을 하자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멀쩡한 집 날리고 기어들어온 주제에 라며 마치 제가 빚을 져서 집을 날린 것처럼 큰 소리를 치셨어요. 생활비 내놓으라 하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시키는 거나 잘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난 일이 있고부터 정신을 차렸는지 새로운 병원에서 일도 잘하고 다시 저에게도 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얄밉게도 남편 앞에서는 저를 구박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지만 그럴수록 예전처럼 저에게 또 질리지는 않을까 겁이나 그만두었죠. 시어머니와는 불편해도 남편과는 이대로 잘 지냈니 얼른 돈 모아서 분가하는 게 낫겠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8개월 후 저는 임신을 했어요. 하지만 입덧과 하혈을 하는 통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노래를 하던 손주를 가졌는데도 예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니 하루 종일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을 쉬는데도 하혈은 여전히 잦았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병원에선 임산부 3명 가운데 1명꼴로 출혈을 경험하긴 하지만 출혈량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절대 안정을 취하라더군요. 많이 움직이지 말고 가급적 누워 지내라는데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안정기가 될 때까지만 친정에 있겠다고 말했어요. 남편 역시 그게 좋겠다며 저 대신 시어머니께 말을 해주었죠.
그렇게 친정에서 몸조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친정에서의 생활은 남편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만 빼면 그야말로 천국이었어요.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쉬지도 못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안일을 하는 통에 힘들었는데 모처럼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되어 하루하루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 덕에 하혈도 멈췄고 슬슬 입덧도 가라앉으며 안정기에 접어들게 됐어요. 아쉽지만 남편도 보고 싶고 시어머니도 예전 같진 않겠지 하는 기대로 남편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가야 될 것 같으니 저를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이 낳을 동안 친정에 있어. 어차피 집에 와봤자 자기랑 엄마랑 불편하기만 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순간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집에 갈까 말까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급하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가게로 오셨다면서 많이 놀라신 목소리셨어요. 저 역시 너무 놀라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가게로 갔는데 가서 보니 시어머니 앞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어쩔 줄 몰라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없는 사이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댔고 시어머니는 이 빚을 이번엔 저희 부모님한테 갚으라고 생떼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의사 사위는 거저 웃는 줄 알았어요? 남들은 병원도 척척 차려주는데 두 분은 그간 뭐 해줬습니까? 집을 해줬습니까? 하다못해 차를 한 대 사줬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딸내미 하나 보내놓고 남 몰라라 한 거밖에 더 있냐고요. 처가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우리 불쌍한 김닥터가 허구한 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냐고요. 두말 필요 없습니다. 이번 건은 사돈께서 책임지고 돈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안 참습니다. 세상에, 이젠 하다하다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돈을 뜯고 있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 하나 힘들게 하는 건 어떻게든 참을 수 있지만 죄 없는 우리 부모님까지 시어머니한테 무참하게 짓밟히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간 참아왔던 말들을 퍼부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당신이 잘못 키운 아들의 뒷수습을 저랑 죄 없는 저희 부모님이 해야 하죠? 안 참으시겠다고요? 안 참으면 어쩌실 건데요? 저요, 이제 제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정신머리 나간 아들이나 던져놓곤 이제 와서 뭐라고요? 막대 먹은 시어머니 며느리 노릇도 못하겠고 툭하면 사고나 치고 나 몰라라는 남편 아내 노릇도 못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요. 우리 가게에서 당장 나가라고요.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이혼은 하더라도 돈은 갚으라며 어깃장을 놓더군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던지 빗자루를 들고 시어머니를 향해 휘두르며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참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대로면 아이 앞에서 엄마가 할머니에게 계속 당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겠냐며 그동안 겪어왔던 수모를 털어놨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사위의 빚과 딸이 시어머니에게 당한 홀대에 대해 전혀 몰랐던 친정 부모님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더 이상 이혼을 반대하지도 않으셨고요. 저는 그날 밤 결심을 굳히고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남편은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절대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결국 저는 이혼 소송 끝에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혼만 되었을 뿐 위자료와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는 받아내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이 당시 또 무직 상태였고 재산도 없이 빚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분할할 재산이 없었거든요. 저도 임신을 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당장 어찌 사나 매일 고민이 깊어갔는데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협박 전화와 문자를 보내지 뭐해요. 자기네 집 씨를 제 마음대로 뺏어갔다며 그깟 돈 때문에 남편과 가정을 벌이냐며 비난하는데 저는 더는 못 견디겠다 싶어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혼수 목록이 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 봉투 안에 당시 장만했던 물건의 가격을 일일이 적어 합계를 냈고 카드 내역을 뽑아 첨부했어요. 그리곤 계속 이렇게 협박하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려받겠다고 저 역시 글을 써서 보냈고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보낸 낡은 봉투에 든 편지를 받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욕설과 고성을 지르시길래 그동안 보내신 문자들을 증거로 협박죄로 고소할 거라고 지금도 녹음 중이라고 말했더니 바로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 뒤론 문자와 연락은 일체 딱 끊으셨고요. 나중에 듣기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화병이 났다나 뭐라나. 그 소리를 듣는데 그동안 쌓인 채증이 쑥 하고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 다시 병원에 취직해서 자기 빚을 갚고 있고 저에게 얼마 되진 않지만 아이의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주고 있어요. 지난날을 반성하며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열심히 살 테니 재결합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도 당해서 그럴 생각은 절대 없다고 했죠.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비록 넉넉하지 못한 생활이지만 지난날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너무 행복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우리 더욱 힘내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와 더 많이 행복해지자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 여성이에요. 29살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 하청업체에 공장장으로 있었죠. 두 식구가 먹고 살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여유가 있을 정도의 수입은 아니라서 둘 중 한 명이 갑자기 크게 아프기라도 하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도 조금씩 돈을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 쪼들리는 건 아니지만 항상 큰 돈이 나갈 일이 있을까봐 불안하잖아.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하고 앞으로 둘이 3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거창하게 시작하자는 거 아니야. 글쎄, 너무 막연하긴 하다. 우리 지금 둘 다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라고 하자 남편은 뭐든 처음이 어려운 거지. 안 해봤으니까 막연히 두려운 거라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야. 좀 덜 먹고 덜 놀면서 돈 모으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사업체를 갖는 거니까 고생하는 보람도 있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들도 사장 자식 소리 들으면 좋잖아. 더 편하게 키우고. 당신도 야근하는 거 좀 더 늘려줘. 나도 그럴 테니까. 몇 년만 같이 고생하면 우리도 번듯한 사업체 하나 가지고서 남은 인생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주말에 집에서 늘어져 있지 않고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게. 한번 해보자. 라며 남편은 열성적으로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남편 말대로 모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인맥들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일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고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점점 믿음이 생겼죠. 걱정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단 하기로 했으니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회사의 휴일도 반납하면서 일을 하고 야근하는 날도 늘렸어요. 제가 하는 일이
기업을 상대하는 보험 관련 일이어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월급 외 수당을 더 많이 타려고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하니 통장의 잔고는 점점 늘어갔지만 당연히 제 몸은 나빠져 갔어요. 원래 건강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 크게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을 늘리고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남편도 이리저리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 몸 좀 편하자고 쉬는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티도 내지 않고 계속 일을 했죠. 그러면서 2주에 한 번씩은 시댁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좀 전에 혼자 되셨는데 집 청소나 반찬하는 게 힘에 부친다며 저더러 가끔 와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전에는 사흘에 한 번도 가고 일주일에 한 번도 갔는데 일이 많아지다 보니 2주에 한 번씩 가게 됐죠. 다 늙은 시모 집안일 도와주는 게 이제 꾀가 나는 거냐? 아무리 회사가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 2주에 한 번 오니까 집안 꼴이 너무 엉망이잖니. 너도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남편이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한테 비밀로 하자고 했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잔소리 듣지 않고 시댁에 도우미를 보내고 싶었지만 사업 준비 중인데 한 푼이라도 덜 써야 될 것 같아서 결국 제가 다시 매주 가게 됐어요. 사실 저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고등학교 때 부모님도 병으로 돌아가셔서 제 남편이 저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볼 것 없는 저를 받아주신 시어머니 신경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버티면서 일을 했고 3년 후에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자 저희 퇴직금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드디어 작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쏙 빠지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6개월 동안 하혈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맞아가며 일을 했거든요. 주변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고생한 건 모르고 사업을 시작한 게 돈이 많아서 그런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위로하더군요.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내가 한동안 정신 없을 거야. 아무래도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집에 못 들어오거나 늦더라도 좀 이해해. 알지? 라길래 저는 그런 거야. 나도 잘 알지. 당신도 건강 신경 쓰면서 해. 근데 우리 정말 괜찮겠지? 처음부터 초치자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처음이니 이것저것 걱정되는 게 많아서 그래. 라고 하자 남편은 너무 걱정하지 마. 청소용품이 질 좋고 저렴하면 계속 쓰게 되잖아. 우리가 품질 유지 잘하고 거래처만 잘 뚫으면 힘든 일은 없을 거야. 당신한테 섣불리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거 먼저 이쪽 사업하는 친구한테 조언 많이 듣고 그쪽 관련 사람들 많이 알아놓고 시작한 거야. 이제 당신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어. 난 괜찮아. 사업만 잘 되면 되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 저는 세부적인 일들은 잘 알지 못해서 그저 잘 되기만을 바랐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거래처를 뚫었고요. 그러자 점점 직원들도 늘어나게 됐고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는 것 같았어요. 가끔 회사를 가면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오더를 내리는 남편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전보다는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그동안 무리를 하면서 나빠졌던 제 건강은 생각보다 회복이 더뎠어요.
앞으로 아이도 가지고 싶은데 전에 하혈을 했던 것도 있어서 걱정이 돼 병원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의사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자궁 환경이 좋지 않네요. 아이를 갖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난소 쪽 정밀 검사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검사를 받았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난소암이었어요. 그래도 아주 초기니까 치료하면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쪽 난소에만 암이 발병했고 모양도 나쁘지 않으니 임신도 가능합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아이를 갖는 데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바로 화부터 내셨어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니 그동안도 임신이 안 됐던 거 아니냐. 몸이 허약한 게 영 마음에 안 놓이더니 결국 이런 사단이 나는구나. 너는 집에서 뭐 하는 게 있다고 네 몸 관리도 하나 제대로 못한 거냐? 이러다가 우리 집 대 끊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는 아주 초기이고 난소 한쪽에만 생긴 거라 충분히 임신 가능하다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한 말들이 다 사실이기도 했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암인데 수술을 하고도 독한 치료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애가 그렇게 쉽게 들어서겠니? 애가 들어서도 정상적으로 커줄지 그것도 걱정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무사태평한 말만 하고 있냐? 그런 말로 이 순간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단단히 정신 차려. 라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이 사람도 내 사업자금 때문에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아픈 사람 너무 몰아세우지만 마세요.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고생을 해도 너만큼 했겠니? 뭘 그렇게 남 안 하는 일 했다고 들어 눕기까지 하냔 말이야. 집안이 볼 게 없으면 지라도 튼튼하고 잘났어야지. 아유 내 팔자야. 짜증나서 죽겠네 정말. 라며 대놓고 신경질을 내셨어요. 저는 그래도 제 편이 되어준 남편을 생각해서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넘어갔어요.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게 제 잘못인 건 맞으니까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손주를 못 볼 수도 있으니 화가 날만 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가능한 빨리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고 결과도 괜찮게 나왔어요. 하지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남편도 바빠서 제가 입원할 때만 잠깐 왔고요. 이제 겨우 사업이 자리 잡혀가는데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었겠죠. 저는 그런 것도 다 이해했어요. 그래도 병실에 계속 홀로 있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퇴원을 하고 집에 잠깐 들렀더니 집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청소를 제대로 할 몸 상태는 아니었고 혼자 지저분한 집에 있기 싫어서 남편을 보러 회사로 갔어요. 당신이 어쩐 일이야? 퇴원했어? 그럼 집에 가지 않고 여긴 왜 온 거야? 나 괜찮대. 그러니까 왔지. 집이 나 없으니까 엉망이고 혼자 있기 싫어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라고 하니 남편은 당황하며 어쩌지? 나 거래처 사장님이랑 저녁 약속이 있는데 그러게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이게 뭐야. 내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무작정 찾아온 거야. 나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정신 좀 차려. 나 이제 막 퇴원했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입원한 동안 당신 와보기라도 했어? 퇴원하자마자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런 건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괜히 병이 생긴 거야. 당신 사업자금 모으느라 무리하다가 그런 거잖아. 그런데도 시어머니한테 원망은 나만 듣고 이건 아니지. 당신 사업한 게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한 거 아니야? 제가
서름에 복받쳐서 그동안 쌓였던 걸 털어놓자 남편은 그제야 바쁜 마음에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거래처 사장을 꼭 만나야 된다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먼 발치에서 남편과 같이 있는 사람을 보니 여자더라고요. 거래처 사장이 여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쩐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래도 애써 그런 기분들을 떨쳐버리고 집으로 가서 안방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싶어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대뜸 저를 보자마자 그래, 임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니? 정말 애를 가져도 괜찮대? 병원 의사들도 입에 발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디다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 의사 선생님 그런 분 아니세요.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1년 정도 지나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것도 장담 못하지. 그때 가서 어떻게 말이 바뀔 줄 알고 내가 정말 더는 못 참겠다. 라고 하시더니 저한테 이혼 서류를 내미시는 거였어요. 분명 상구 그놈은 마음이 약해서 너한테 말 못할 게 뻔하니 내가 얼른 나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왔다. 너도 양심이 있으면 잘 알 거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며느리들이었는데 그 며느리가 손자도 안겨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니? 그래도 나한테 대를 이어줄 손자는 낳아주겠지. 나 그거 하나 기대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면 널 뭘 보고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상구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병수발 한답시고 네 옆에 묶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네가 순순히 물러나라.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퇴원에서 오자마자 듣는 소리가 이혼이라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퇴원하고 며칠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집에 온 사람한테 이혼이라니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는 건 너다. 너 때문에 우리 상구 벌어놓은 돈 다 잡아먹게 생겼잖냐. 생떼 같은 돈 다 네 병원비로 날리면 우리는 언제 돈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냐? 남들은 사업한다니까 금세 부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내가 정말 코딱지만한 집에서 이사도 못 가고 있는 신세가 너무 창피해 죽겠다. 그런데 며느리까지 암에 걸려서 손자도 못 본다니 내가 얼굴 들고 살 수 있겠냐? 얼른 여기 이혼 도장 찍어. 라길래 저는 버티면서 이건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저한테 강요하실 수 없어요. 이건 저와 상구씨가 결정할 일이잖아요. 상구랑은 얘기가 다 됐어. 너 오늘도 갑자기 회사 찾아갔다며? 그렇게 사업하는 거 하나하나 방해되는 일만 하니까 상구도 너한테 점점 정이 떨어지나 보더라.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이제 좀 우리 집하고 인연 끊고 나가.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밤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음 날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며칠 후 가까스로 연락이 된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더군요. 나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나머지 일은 어머니랑 처리했으면 해. 이렇게 끝나는 거 나도 바라지 않았지만 나한테 중요한 시기고 당신도 내조 제대로 못할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당신 사업 때문에 어떻게 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당신이 보탠 돈 얼마나 된다고 그래? 전체 사업 자금에서 보면 진짜 세 발의 피야. 그것 가지고 언제까지 생색낼 건데?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다 속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집에 찾아와서 이혼을 하라며 저를 다그쳤어요.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고 그저 눈물만 계속 났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혼 도장을 찍었죠.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친구네 집에 신세를 지게 된 저는 한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재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상대는 제가 회사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맞는 것 같더군요. 돈이 많은 투자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울기만 했어요. 친구는 그런 저에게 너 이러면 네 몸만 상한다. 그 사람들이 너 아프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그렇게 뒷바라지 열심히 해줬더니 쓸모 없어졌다고 바로 내쳤잖아. 네가 정말 억울하면 얼른 건강해져서 잘 살아야지.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몸조리 잘하고 잘 살 생각을 해. 정말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이런 마당에 제가 운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친구 말대로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도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며 건강해지기 위해 병원도 빼먹지 않고 다니고 음식도 좋은 것만 먹으려고 했죠. 그렇게 하니 몸은 차츰 나아졌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친구 집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친구 반찬가게 일을 돕기로 했어요. 반찬가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규모가 컸고 곧 2호점을 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찬 만드는 일을 도우면서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찌개 재료와 양념을 팔면 좋겠다고 했죠. 친구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전적으로 그 일을 제게 맡겼어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잊게 될 거라는 조언도요. 저는 곧 여러 가지 찌개 양념 소스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내놓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첫날 전부 팔리더군요. 이거 반응 너무 괜찮다. 대박 날 것 같은데? 선희 너는 계속 찌개나 탕 종류를 개발해봐. 우리 가게 매출에 톡톡히 도움이 되겠어. 라는 친구의 말에 더 자신감을 얻었고 여러 종류의 찌개와 탕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자 반찬가게 본점뿐 아니라 2호점에서도 찌개와 탕을 사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죠. 친구와 저는 본격적으로 탕과 찌개를 중심으로 메뉴들을 새로 짜고서 바쁜 직장인들과 맞벌이 부부들을 겨냥한 상품들을 내놓았어요. 매출은 갈수록 늘었고 2년쯤 지난 후 저희는 한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국으로 제품을 팔게 되었어요. 친구는 규모가 커지자 아예 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저에게 이사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라인에서 파는 물건들을 담당하게 됐어요. 제게 과분한 자리를 준 친구에게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친구는 나야말로 네 덕에 반찬만 팔다가 이렇게 찌개랑 탕으로 회사까지 차렸는데 뭘. 솔직히 나는 니네 전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너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고 싶다. 너한테는 너무 힘든 기억이겠지만. 친구는 그렇게 절 위로했고 저는 고마운 마음에 친구 손을 꼭 잡았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제 사무실 앞에서 누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남편을 그냥 내보내라고 하고 들어오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사무실로 쳐들어왔어요. 당신 아주 신수가 훤해졌네. 건강도 좋아졌나 봐. 잘 지내는 거 보니 나도 마음이 좋다. 저는 너무 가짜나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보고 별별 독한 말을 했던 시어머니나 헤어지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돈 대준 거 생색낸다던 남편을 생각하니 저런 말들이 다 가증스러웠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자 남편은 바짝 제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이사 명패까지 박은 거 보니 여유 좀 있겠네. 우리 같이 시작한 사업 있잖아. 거기 지금 돈이 조금 필요한데 어떻게 좀 안 될까? 그 말에 제가 너무 화가 나 한마디 하려는데 어느새 친구가 들어와서 이봐요 아저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돈이 조금 필요해요? 여기가 무슨 은행인 줄 알아요? 거 잘 모르면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 사람도 그 사업 같이 시작했으니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아무 이유 없이 와서 이러는 줄 알아요? 이 사람도 예전에 자금 됐는데 몸 아파서 같이 못했던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아픈 사람 큰 수술하고 태어나자마자 나가라고 했지. 내가 몸이 아파서 같이 못해? 너 말 잘했다. 전에 네가 내가 보탠 사업 자금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랬지? 그 돈 토해내. 그거 내 몸 갈아서 만든 돈이야.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돌려줄 수 있잖아. 여기 온 김에 언제까지 투자금 반환하겠다고 각서 쓰고 가. 그때 친구가 경비를 부르자 건장한 남자가 와서 남편 팔을 잡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더 말해봤자 저한테 돈을 줘야 할 일만 생길 것 같은지 말없이 끌려 나갔어요. 그러자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요새 상고회사에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구나. 너도 힘써서 만든 회사인데 그냥 이대로 넘어지게 두면 안 되잖니. 너도 생각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되지 않겠어?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저보고 남들 안 하는 거 했냐며 양심 있으면 나가라면서요. 저는 그때 병으로 죽을 만큼 고생했다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소송 걸까요? 어떻게 판결 나는지 보실래요? 그 잘난 돈 많은 며느리는 어쩌고 저한테 와서 이래요. 다시 나 찾아오지 말아요. 다른 장난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라며 저를 붙드는 시어머니를 뿌리쳤어요. 알고 보니 지금 그 투자자라던 여자는 생각보다 돈이 없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돈맛을 보더니 정신없이 사치를 부렸다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돈 좀 만지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녀서 재혼했던 여자는 자기 돈 빼서 집을 나갔답니다. 회사는 자재값이고 직원 월급이고 돈이 없어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저렇게 자기들이 한 짓 돌려받는 거죠. 저는 그 이후로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있고요. 결혼할 마음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때 하도 학을 떼서 그런지 아직도 결혼이라면 겁부터 나네요. 그저 지금처럼만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열심히 더 노력하고 살면서 제가 제 힘으로 일군 행복들 놓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보니 마음에 남은 것들이 내려가 더 후련한 기분이 듭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